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로써 검찰은 정교수 측의 우려를 스스로 증명했다. 정교수 측은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을 가린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몰려와 병원과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에 사는 친구의 친구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영국 검찰청과 검찰청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거기에 영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검찰의 사명에 대한 글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서로를 동료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국민을 존경할 것이다. 모든 사건 뒤에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그리고 박지원의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한숨도 잘 어울리고 한숨이 제일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나도 자, 이 내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종합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정형외과라고 처음에 찍어졌다는 것만은 그 전에 그 정경심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이 있어요. 네, 그 병원이다라는 걸 넌지시 일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기자를 달려갔죠. 네, 달려갔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그 기사도 참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릴 우리 때는 병원 아니에요라고 분명히 말했더라고요. 우리 병원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진단서를 발부한 적이 없다는 제목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선수는 이걸 라고 이해될 만한 제목 아닙니까? 또 위조했나? 그러니까 너무 악의적이에요. 기사 자체가. 기사만 보면은 위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병원 명확히 설명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거기를 간 거지? 그럼 거기가 맞기는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좀 악의적으로 뽑았다. 아예 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런 병원 그러면 이게 없는 거야. 병원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몸에 붙여서도 나오고 상상 가능한 구멍들을 일부러 열어놓는 거지 일부러.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무슨 임팩트 잡아치는데 그렇죠. 이 생각을 여기서 하도록 여기까지는 만들었는데 정형외과라고 탑에서 얘기를 우리가 해서 이제 거의 근데 뭐 처음에 끝까지는 진료받은 쪽이 힘으로 정형외과에서부터 내리는 시작된 것도 있고 실제로 이 그냥 진단병 내려온 나오는 것을 건요 입원 기록서에서 내려왔으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치료받고 아니라 재활의학과에 가서도 이쪽으로. 입원 내 기록을 왼발 떼면 이쪽으로 진단병에 뇌 관련 질환이 땡기면서 나옵니다. 최초에 진단을 했던 그런데 걸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기 오른손목이 또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건 뭐 근데 정형외과, 우리가 재활의학과든 왼손으로만 어느 가지고 과든 이걸 어느 과가 유지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 진단명이 이게 잘안 같은 돼. 근데 정형외과다 이러면서 정말 오른손으로 사람들을 악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걸 만들 언론과 검찰이 이때까지 이렇게 협력해 왔다는 생각을 이 사건으로부터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른손을 많이 이제 쓴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오해할 수 있는 대목들 있지 않습니까? 콕콕 집어서 그 대목만 구멍을 크게 열어둬요. 제목을 뽑아도. 근데 검찰이 만약에 다른 정경심 교수 수사 말고 다른 수사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조사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상의 이유가 있으면 진단서 그냥 제출하고 그걸로 끝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여부를 두고 마치 수사하듯이 수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 가리고 내겠다.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동안. 그동안 정말 이게 필요하면 그냥 연락하면 되잖아요. 꼭 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자들 앞에 바로 갑니까?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진단서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프다라고 왔다라고 하면 지금 피의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게 걱정하듯이 물어보는 게 이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오히려 피의자를 탈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남동생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사하다시 그 병원으로 가가지고 진료 기록 확인하고 CCTV 확인하고 이게 무슨 성범죄예요? CCTV 확인하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전에는 오른손 신경 안 썼죠.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오른손에 힘이 언론에는 탁 그렇게 빠져야 풀리지 않은 건지 언론에서는 깨변이라고 계속 보도나가죠. 임팩트를 준다고 힘을 쓰는 그렇게 건 믿고 아니야. 싶은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알려져야지 검찰로서도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니까 검찰에서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게 있길래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뒤졌다 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도를 할 때는 이제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보도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리고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피의사실 공표조차도 안 된다는 거.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고요.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런 목적 고의적이고 어떤 악의적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피의사실 공표보다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근데 일사불란하게 검찰이 쫙 움직이는가? 이 부분이 실은 이게 이제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하명 수사가 검찰의 가장 나쁜 관행이라고. 하명 수사 이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골을 넣어야 돼. 구속시키거나 유죄를 받아야 돼. 특히 구속시켜서 일단 죄가 있다는 걸 딱 찍어야 그래야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표적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다 뭐 처음에 운동학원부터 시작해서 이것하다 저것하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맞습니다. 네. 원래 혐의를 잡아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럼요. 사람을 잡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건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옆에 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찰이 하나의 그 일교양이라고 얘기하죠.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대검찰청부터 일선 검사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야 승진할 수 있어요. 인사권의 문제가 또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감찰 내지는 인사권, 검찰 권한을 경찰하고도 나누고 여러 검찰에서도 뭐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한다든지 해서 18개로 검찰을 나누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검사로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변호사가 된 이후에야 그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권한이 큰 줄 몰랐다고 그래요. 우리도 권한이 불과하다. 맨날 사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치닫거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변호사가 돼서 보면 우리가 엄청 세구나. 그제서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못 느끼는 거죠. 윤석열 총장도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엉터리 수사, 정치 수사 이것을 두고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MB 때 검찰이 MB 정부가 쿨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MB 때 있었던 일만요. 절대 MB는 쿨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건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 MB 정부에서는 검찰이 지뢰 작업을 대단히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뢰 작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하나씩 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MB 정부에서는 그것을 정권 후반부에 미리 제거하는, 그러니까 미리 수사해가지고 축소하거나 마사지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그 가족을 수사가 있을까 보통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그럴까봐 자기가 대통령이 있는 기한 동안 가장 싼 걸로 세간의 표현을 하자면 그 혐의 중에 가장 싼 걸로 재빨리 처리하라는 취지 그런 수사를 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윤석열 총장이 뭐 이상등 구속하는데 뭐 청와대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저축은행 사건이었는데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나서 저축은행들 엄청 어마어마한 부실이 드러났고 이것을 막는 과정, 부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검찰이 합동수사단까지 꾸렸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꺼내놓고 보니까 이상득이나 이러한 어떤 핵심 측근들이 수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득을 잡아놓고 대신에 남은 다른 어떤 그런 연루된 사람들을 축소해가지고 사실상 이 합수단까지 꾸린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냐, 오히려 이상득만 잡아놓고 나머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축소수사까지 의혹이 있었거든요. 싼 걸로 막았다 이런 표현들이 그때 등장했어요. 대표로 그냥 대표 선수 잡아놓고 나머지는 봐줬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MB 때 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윤석열 총장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D 수첩이 특히 화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우병 병 박살이 났으니까 그때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최종적으로 무죄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살이 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한겨레 기자에 대한 소치야 이것도 이거 제가 길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법제 일반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감찰 권한에 대해서 법무부의 대폭 이양 네네 그 취지 그 발언 자체는 또 평가할 만한데 듣기에 원래 해야 되겠죠. 누가 모든 권한은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대검에서 알아서 하라고 넘겨줬던 거죠. 네. 그리고 대검은 그거를 또 각 지방 고검으로 또 넘겨놓아요. 지방에서 대충 알아서 해가지고 뭐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걸 좀 실질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그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총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해야 돼요. 장관이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윤석열 총장의 이런 발언이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장관이 없으니까 총장이 마치 자기가 장관을 겸직하는 것 같은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았던 건 딴 게 아니라 사실 인적 구성 때문에 그래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를 보면 비서실장 김기춘 검찰 출신, 민정수석 우병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황교안 검찰 출신, 법무부 주요 간부들 다 검찰 출신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쪽에서 무슨 감찰을 하겠어요? 감찰이 거기서 기수밖에 없어요. 네, 기수밖에 없어요. 까라면 까는 기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감찰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사가 과반이장 구성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가 제대로 구성해서 감찰이 제대로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감찰은 인사권하고 연동이 된단 말이죠. 핵심이죠, 인사. 네. 근데 엊그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관하고 검찰국장 둘을 다 불렀어요. 이 검찰국장이 바로 인사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검찰 개혁안에 쭉 놓고 보면 인사 부분이 약간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사 부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준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렇죠. 감찰을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네, 감찰 제대로 하고 그걸 인사에 반영하겠다. 인사에 반영. 감찰 기능을 실질화하려면 우선은 감찰 대상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감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명확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뚜렷하게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감찰 범위와 대상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뭐 기사 관련된 사건의 기수율 0.1%대라는 거. 0.13%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고 정말 이 감찰 기능을 실질화하려면 조직이라든가 그 구성을 객관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났나요? 네, 끝났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끝났어요? 아이고. 김장국, 심장식, 장님 세 분이었습니다. 월요일 또 모시겠습니다. KBS 캠페인 올가을 세계가 서울로 온다. 2019 서울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 2019년에서 시작되어 8회째를 맞이한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가 드디어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의 정보 고위급들과 세계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방향을 알아봅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서울 세계 재생에너지 총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고래호입니다. 미경 씨는 밀린 노발급을 받았고 지은 씨는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종만 씨네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키게 되었다네요. 서울시 노동자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서울노동구애센터 권리구제 지원 사업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으로 일하는 당신을 돕습니다. 법률 지원 신청은 서울노동구애센터 또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일하는 당신 곁에 지원 대상은 서울 시민 또는 서울에서 일하는 월급 280만 원 미만의 노동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에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종종 있잖아요. 길거리의 쓰레기통은 왜 없어졌을까? 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의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는 있을까? 내가 제안한 얘기가 500명의 공감을 얻으면 공론
현장이 열리고 5천 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하고 정책에도 반영된답니다. 이런 게 일상의 민주주의겠죠?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